평생 가슴속에서 떠나보낼 순 없지만 그 시절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에 찾아오시면 왠지 부끄럽기만 했던 어머니.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지만 왠지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기는 부끄러웠던 그녀. 깊은 밤 졸린 눈을 부비며 잊지 않고 챙겨 듣지만 왠지 사람들한테 추천하기는 힘든 방송. 안녕하세요. 최후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혹시 핸드폰 지워 던지셨나요? 모니터 발로 차셨나요, 혹시? 네. 버텨야 합니다. 견뎌내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이보다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이 정도를 버텨내지 못하신다면 안 됩니다. 특히 투자 같은 거는 이 정도는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그냥 덤덤하게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이 판치는 동네 이장 선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부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의 뜻대로 안 가려고 일단 중간에 레프리 스탑을 걸었는데 위빙을 하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더 많은 나라들을 자기들 편에 포섭하고 자기들 편에 서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금년 시즌을 자기들 뜻대로 몰아갈 수 있도록 중국은 또 그걸 방어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 요새는 이런 일 꿈도 못 꾸죠. 이러진 않은데 우리나라도 불과 한 2, 30년 전에는 지방에서 본 작은 선거 하나 한다 하면 불법 선거가 판을 쳤었죠. 거기 가서 밥 한 번 얻어먹고 용돈 한 번 얻어오고 특히 시골 양막 그래서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동네 이장 선거가 절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몇십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해방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종종 이장님 말고 이제 다른 국회의원 선거랄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사람들 동네 사람들 어르신들 모셔다가 그냥 편육에 막걸리 한 사발 저기 해가지고 나 좀 잘 좀 뽑아 주십시오 이번에 하면서 잔치상에 먹이고 용돈도 좀 드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에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동네 이장 선거에서. 동네 이장 선거에서 누구겠어요? 지금 현재 이장, 연임하고 싶어하는 현재 이장은 미국이고 차기 이장 후보는 중국이겠죠? 근데 지금 집집마다 세계 곳곳 각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안 뽑아줄 것 같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지금 불법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나 보시자고요. 여기에서 지금 떠오르는 차기 수혜국 중앙아시아의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스탄 오형제가 굉장히 두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요. 딱 독수리 오형제 아시죠? 예. 독수리 오형제가 스탄 오형제가 있어요. 스탄 국가 오형제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이게 카자흐스탄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러시아 밑에 조지아가 있고 아르제바이잔 있고 옆에 우크라이나 있고 벨라루스 있고 한데 옆에 유럽 있고 이 밑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몽골이 있고 그 옆에 이 왼쪽에 이란하고 붙어있는 이쪽 인도 북쪽에 붙어있는 이쪽에
스탄 국가들이 있어요. 끝이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 5개. 가장 크고 부유하고 지하 자원도 많고 목소리 큰 나라가 소련하고 바로, 물론 얘네들 다 예전에 구소련 연방공화국이었습니다. 다 러시아하고 한 식구였어요, 예전에. 얘네들도 그러죠. 여기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발트 연안 3국도 여기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얘들도 다 사실은 옛날 소련 땅이었죠. 소련이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소련이 없어지니까 뭐 미국을 견제할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예. 어쨌든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실제 가면 제일 잘 살아요. 그 밑에 우즈베키스탄, 농사만 짓는 좀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밑에 투르크메니스탄, 그 옆에 키르키즈스탄, 그 옆에 타지키스탄.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불러준 순서대로 좀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라들이. 이 5개 국가들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 돈바스 지역이나 이쪽 예전 크림반도나 보면 예전 오랫동안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굉장히 친러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종교나 정치적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 이쪽도 이번에 뭐 이렇게 러시아가 여기를 다 뭐 침략하고 뭐 점령한다고 해서 다 싫어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반 정도는 그냥 러시아에 그냥 우리는 러시아로 시켜줘. 러시아하고 같이 살래? 그런 사람도 꽤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근데 이 5개 나라도 러시아하고 예전에 한 식구였기 때문에 소련하고 러시아를 그렇게 미워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방의 미국과 친미 연합에 대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약간 좀 따까리 냄새가 살짝 나죠. 그러니까 모든 뉴스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보내주는 뉴스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자기 생각 없이 그냥 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쪽 나라들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보다는 상당히 중립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이 서방 연합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사실은 이 뒤에는 이 전쟁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권을 챙기려고는 서구 연합들의 그것도 있다. 대신 대놓고 말 묻어줘. 지금 워낙에 지금 세계를 휩쓸고 가는 애들이 미국하고 유럽이니까 알면서도 차마 말은 못하죠. 대신 소극적 반항을 해요. 어떤 반항? 예전에 여기 다 큰엄마였거든요. 큰엄마, 큰아빠 같은 식구였거든요. 뭐 민족이나 이념이나 종교나 뭐 정치나 다 비슷비슷했던 그런 한 식구였기 때문에 워낙 세계 여론이 막 지금 러시아가 나쁜 놈, 불쌍한 막 우크라이나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전쟁은 나쁘죠. 물론요. 왜 그랬대요. 러시아가 참 푸틴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대놓고 막 여기를 뭐라 하거나 여기를 제재하자 할 때 뭐 동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약간 중립적이면서 속으로는 사실은 은근히 러시아를 지지하는 그런 이 독수리 요양지 스탄 나라가 있어요. 여기가 왜 새롭게 부각되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나라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올해는 중국이 러시아에서 중국까지 빌런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대의 명분을 만든 다음에 이 제재를 정당화해갖고 밟아 죽여내야 되는데 이번에 유엔 국제회의 가갖고 러시아 나쁜 놈들이에요. 러시아 아주 망가뜨리고 러시아 지원하는 나라들도 다 같이 망가뜨리자는데 저기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고 딱 버튼 누르라고 했더니 찬성표도 나오는데 반대표도 나오고 기권표도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놈들이 기권했나 어떤 놈들이 반대했나 봤더니 따닥 나오니까 이 러시아하고 친한이 5개 스탄 국가도 딱 나왔겠죠.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토요일,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뭐 금요일 뭐 그때 그 회의 될 때 금요일까지 회의 끝나자마자 그냥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부터 해갖고 미국 애들이 여기를 비행기 타고 건너가 버린다. 절대 쉬지를 않아요. 지금 하루가 바빠요. 엄청나게 치열해요. 이 외교전과 이 여론전이. 여기 5개 나라를 가가지고 다 순방을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와, 미국도 사실 지금 엄청나게 여유가 없어요. 지금 중국도 그러고 이거는 사실상 서로 미사일만 안 쏠 뿐이지 전쟁입니다. 외교 전쟁이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경제 전쟁을 이끌어내는 거고요. 겉에서 빵빵 포타 쏘는 군사 전쟁은 이제 경제 전쟁이 심해지면 잘못하면 세계대전 되겠죠. 자, 보시자고요. 현 이장님 미국과 차기 이장 후보 중국을 둘러싼 불법 선거 운동이죠. 뭐 가면 뭐 막걸리 주고 뭐 고기 한 대접 주고 그 다음에 용돈도 주고 원래 그 공정 선거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자고요. 지금 다행히 그 선언이 있고 나서 이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판 붙어서 크게 뭔가 터질 것 같이 얘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올스톱 됐어요. 때마침. 왜죠? 이거 라스푸티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엊그제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지고 밀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탱크가 러시아가 봄비가 거기 엄청나게 오면서 비 때문에 진흙창이 돼가지고 거기가 땅이 녹으면서 라스푸티차라고 굉장히 그 진흙창이 유명한데 이것 때문에 예전에 소련을 점령하려던 독일이나 뭐 요런 나라들 나폴레옹 요런 나라들도 진흙탕 때문에 못 가겠다 도저히 저기 못 건너가겠다 해가지고 소련을 점령하러 그 정벌에 올랐다가 후퇴한 일이 있거든요. 이번에 작년에도 이런 게 생길 거다 했는데 이상하게 작년에 안 생긴더니 올해 갑자기 지금 딱 생겼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런 식으로 외교전에서 한판 붙으려다 딱 지금 뭔가 일이 딱 틀어진 사이에 며칠 사이에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러 장갑차를 들고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진흙탕에 막혔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한테 막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무기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서방한테 무기를 받아가지고 또 그거를 만회를 해야 되는데 이 진흙탕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지금 어디로 공격을 할 수가 없고 둘 다 지금 손발이 묶여버렸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처에서 러시아군은 며칠째 우크라이나 수도이다. 분하려고 했 결국 땅이 진흙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현상입니다. 이런 라스푸티차. 아휴 그냥. 이렇게 차가 빠지면 예 답이 없죠. 못 나갑니다. 이거 절대. 예. 사륜구동도 보통 사륜구동 가지고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전장은 잠깐 멈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사일 포탄 공격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은 아까 얘기한 스탄 5개 나라를 공략하러 갔습니다. 그중에 일단 제일 대장인 카자흐스탄에 갔어요. 왜 그랬나 여기 나오죠. 자, 옛 소련권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와는 지금도 경제, 군사적 등으로 딱 붙어 있으니까요. 많은 협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뭐 지금 러시아 편들면 어떤 서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절대 겉으로는 편을 못 들죠. 네. 그런데 지난해 카자흐스탄은 친러시아 세력이 우크라이나 안에 세운 동부 도네츠크의 친러시아 정권인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자기들도 서방처럼 인정 못하겠다 하고 서방 편을 살짝 들어주면서 동시에 또 뭡니까? 헤르손주 등에서 우크라이나가 그 헤르손주 등에 있는 4개 지역을 러시아가 합병하는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서방 편을 이렇게 들어줬어요. 겉으로는. 예. 그런데 이번 유엔 결의안 체제 엊그저께 거기에서 러시아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찬성하는 투표에서는 기권 또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거예요. 카자흐스탄은. 지금 양쪽에서 박쥐처럼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어느 편도 안 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미국의 공격에 위빙으로 그 카운터를 싹 피하면서 야 지금 이거를 뭐 미국이나 서방 주장대로 자꾸 전쟁을 키우려고 하냐. 그렇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평화적인 종전 휴전을 위해서 중재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로 잘 해결해보자. 자꾸 이런 누구 뭐 전쟁 일으키고 무기 지원해주고 경제 제재하고 왜 그러냐 니들. 정말 이러면 끝장이야. 3차 세계대전이야. 응? 그러면서 우리 중국이 한번 잘 나서 보겠다. 쟤네들은 미국하고 서방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놈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카자흐스탄이 뭐라고 했냐면 오, 그 중국 니네 말이 맞다. 우리 찬성한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날라갔습니다. 언제요? 28일. 엊그저께네요. 어제네요, 어제. 거기 현지 시간이니까 그저께겠네요. 우리 시간으로는. 아니, 우리 시간으로도 어제네요.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바로 카자흐스탄 대통령하고 외무장관 다 만나가지고 뭐 했겠어요? 불법 선거운동 막걸리 한 잔 주고 뭐 고기 한 잔 줬겠죠. 뭔가 또 좋은 선물을 줬다 이겁니다. 뭡니까? 미국이 맨날 주는 거 똑같죠. 안보, 에너지 등 분야에서 니들 지금 러시아 무서워서 눈치 보니? 우리가 니네들 저기 다 안보, 무기, 뭐 군사적인 협정 우리가 너희들 보호자가 돼줄게. 무슨 종로를 차지하려는 뭐 김두한파하고 뭐 그런 식이네요 거의.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5개국 아까 스탄 5형제죠. 거기 외교장관들도 다 만나갖고 일사천리죠. 하루 만에 바로 이제 그때 쉬지 않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5개 나라를 다 도는 거예요. 이 러시아와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는 중앙아시아 5개 스탄 국가들을 서방 입장에 더 가깝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러시아가 그걸 가만히 보겠어요? 러시아는 뭐라고 했냐? 우리 역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자, 이제 이 5개 나라는 가운데서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당분간은 꿀 빨 수 있겠죠? 이 사실은 이렇게 세계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큰 문제가 생길 때 중간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잘 취하면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때 큰 선물들을 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외교 잘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은 이런 면에서 많이 아쉬워요.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예요, 작년부터 외교부가. 당파 정치처럼 국내 정치 싸움만 하고 있고 참, 아유, 답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같은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5개 스탄 국가는 경제적으로도 러시아하고 교역을 하면서 먹고 사니까 함부로 또 러시아, 미국 편을 들 수 없다는 걸 자기들도 잘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우리 미국하고 교역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가서 현금을 또 투척을 해내요. 보세요. 중앙아시아에 대한 구제 자금으로 2,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 도대체 미국은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주고 인도에 주고 아프리카에 주고 여기 5개 스탄 국가에 주고 돈을 이렇게 뻥뻥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막 솟아납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네, 그렇습니다. 솟아납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치트키죠. 쇼미더머니 하면은 싹 돈이 생기죠. 그게 뭡니까? 기축통화국이라서. 이거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국 상대하기 힘든 게 이거예요. 기축통화국은 뭐 자기들이 열심히 수출하고 뭐 나라 경제를 읽어서 번 돈으로 그걸로 딴 나라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달러만 빵빵빵빵 찍어서 주면 돼요. 대신 많은 달러를 풀면 풀수록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서 기축통화 생명이 더 빨리 단축되겠죠. 근데 지금 그걸 그동안 세계화의 힘으로 막아놨었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빵빵빵 하고 나중에 부채 협상, 부채만 또 올리면 된단 말이에요. 부채 한도만. 좋겠네요. 아무튼 기축통화국이라서 뭐 돈 궁하지는 않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어디 뭐 교회인가요? 저는 교회 안 다녀서 잘 모르는데 거기 사람들은 달란트 뭐 예전에 뭐 그런 애기들 보면 화폐처럼 상품권처럼 달란트라고 손으로 이렇게 종이로 얼마짜리 달란트 이렇게 써가지고 주면 그게 돈이 되더라고요. 미국 달러도 비슷해요. 아무튼 이렇게 단계적으로 러시아와 무역 활동을 줄여라. 관계도 끊어라. 우리가 다
먹고 살 길 마련해주고 군사적으로도 러시아 보복에서 우리가 보호해주고 돈도 이렇게 주겠다 하면서 지금 선거운동 들어간 거예요. 불법 선거운동. 앞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저번 23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결의안 표결에서 모두 다 기권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줄타기 가운데에서 절묘한 줄타기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져왔네요. 우리도 한번 그러면 안 될까요? 큰일 나죠. 주한미군 뺀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럴 입장이 못 돼요. 예. 사실은 잘만 하면 우리도 엄청나게 지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한테서 뭐 우리가 없으면 이 아시아 전선이 아무리 일본이 뭐 한다고 해도 안 돌아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잘 사실은 작년부터 줄타기 잘했으면 지금같이 이런 처참한 지경이 안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 어떻게든 뭐 우리를 끌고 가겠다 하면 우리는 결국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네. 카자흐스탄을 만나고 키르기즈스탄을 만나고 타지키스탄을 만나고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1대1 회담을 다 했답니다. 여기로 다 모이라고 했나 보네. 저기 외교장관들 한 자리서 또 큰형님이 모이라고 하면 또 모여야지 뭐. 네가 뭔데 오라가라냐가 아니죠.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너희들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미 지난해 9월에 2,500만 달러 그때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블로 또 한 번 2,500만 달러 지원해 주겠다. 야, 왜 형님 편으로 안 돌아오는데? 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금반지 하나로 안 돼? 이번에 또 주는 거죠. 야, 밀당 잘하네요. 좋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도 바빠졌겠죠. 그리고 근데 뭐 러시아가 뭐 미국처럼 지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중국은 또 뭡니까? 바로 러시아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대통령을 국빈 방문 형식으로 시진핑이 초청을 했어요. 바로 어제 똑같은 날짜 28일부터요. 3일간 중국으로 와라 해서 너희들 이번에 저기 결의안 반대해주고 러시아 편 들어줬구나. 우리하고도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앞으로 벨라루스는 뭐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서운하지 않게 러시아 대신 우리 중국이 무역, 경제, 투자, 인도적 협력 다 너희랑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겉으로는 러시아한테 기권하고 반대표까지는 아니어도 기권표를 던지긴 하지만 전세계 여론 때문에 일부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금년에 러시아하고 교역을 여기서 끊어지면 중국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더 늘리고 미국이 한 것처럼 러시아에 물자 대주면서 돈 좀 벌어야 돼요. 이번에는. 자, 요것이 독수리 오형제가 지금 주목받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친한 친구일수록 한 번 더 챙겨주자. 친한 친구 누구예요? 유럽이에요. 지금 원래는 이번 국제무대 회의에서 딱 빵 터뜨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여기저기 가가지고 선거운동하면서 여론전으로 다시 좀 들어가야 되게 됐죠. 그 사이에 그 전에 유럽은 그 마셜 플랜을 빙자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고 독일의 이제 국방력 강화를 한 번 더 크게 또 한 번 금년에 더 키워주면서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많이 돌렸는데 앞으로 이제 좀 계속 우리 편도 더 이제 결속을 공고히 해야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유럽과의 연합도 좀 더 공고히 하고 왜냐하면 유럽 안에서도 이번에 시간이 갈수록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러시아 그만 지원해라.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다. 아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지원 그만해라. 뭔 지금 우리도 지금 인플레 지금 경기가 침체가 오냐 마냐 하면서 지금 돈 없어 죽겠는데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가지고 계속 뭐 물자 지원해 주네. 무슨 지원금 얼마를 주네. 지금 반대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겠죠. 그러면은 중국 그 정치인들이 그러한 유럽 국민들의 시민들의 자꾸 반대를 받지 않도록 미국이 또
유럽한테 좋은 선물도 계속 더 줘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또 도와줘야 되고요. 이때 G20 재무장관 회의에 날라갔던 옐런은 재무장관이잖아요. 그죠? 이런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줌마예요. 언니예요. 누님이에요. 근데 옐런이 거기서 바로 미국으로 안 돌아오고 회의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보셨죠? 뉴스들?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전쟁 중인 나라에 그 막 포탄이 떨어진 전쟁 중인 나라에 군사 정치적 그쪽 문제도 아닌데 가가지고 거기 대통령을 만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거기서 우리가 지금 그 재정 부채한도 협상도 안 돼갖고 임시 지금 그 예산안을 쓰고 있는 주제에 우크라이나 가갖고 미국 재무장관이 이만한 돈을 우리가 또 지원 확실히 해줄게. 저번에 바이든이 한다고 했는데 진짜 해줄 거야. 나 재무장관인데 그것도 어디다 얼만큼 해줘야 될지 직접 보러 왔어. 이유가 뭡니까? 간 이유가 유럽 연합들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챙겨주고 같은 자유연합으로서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 지원을 끝내지 말자. 그거는 좋지 않은 거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너희들이 얼마나 그 앞으로 전쟁에서 회복해서 복구해서 재건 사업이 오는가 그거를 미국의 재무장관인 나 옐런도 그걸 자세히 보러 왔다. 그래야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정말 미국이 진심이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유럽의 친미파들이 더 이제 득세를 하죠. 그래서 반전 여론을 유럽에서 그 불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잠재우고 유럽 연합을 좀 더 든든하게 미국을 지원해주는 우방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다독여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우크라 재건 시동 제목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옐런이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서 지원한 거는 우크라 재건 사업 얘기가 자꾸 이렇게 유럽이 좋아할 만한 유럽이 2차 대전 때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전 세계에서 예전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끝장이구나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마셜 플랜 때문에 유럽의 재건 사업, 복구 사업이 미국의 도움으로 엄청난 힘을 받으면서 유럽이 다시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살아 올라올 수가 있었죠.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해줄 거라는 의지를 자꾸 보여주면서 같은 우방인 유럽을 자꾸 다독여주는 겁니다. 같이 배신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예. 재무장관이 전쟁터를 이례적으로 방문했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할머니가 너무 이분 뉴스 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볼수록 할머니 참 귀여운 할머니예요. 자, 하지만 외모로 사람을 보면 안 되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 양반인가는 예전에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자, 바이든 이어서 추가 지원 약속을 하러 갔다고 하잖아요. 맞죠? 제 얘기가. 그리고 이번에 요 며칠 어제 그제 뉴스 보셨으면 영국하고 아일랜드하고 무슨 윈저 프로젝트라고 브렉시트에 대한 합의를 봤다 그런 거를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아일랜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죠. 영국인데 영국 역사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사실 저 잘 몰라요. 대충 기본적인 것만 대충 알고 있는데 영국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아주 두 나라가 아주 우리 한국과 일본만큼 서로 아주 힘든 나라죠, 서로가. 근데 이 위에 이제 영국하고 친한 북아일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영국으로 같이. 여기는 이제 아일랜드고. 그런데 브렉시트 때 이제 얘네는 따로 나왔는데 얘네는 안 나오고 잔류를 했었죠, 아일랜드는. 그래가지고 어떤 서로 간의 관세나 무역 협정에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 타결을 했다는데 타결 굉장히 읽으면 복잡한 얘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겁니다. 이번 합의로 여기 빨간색 돼 있네요.
그간 EU 주요국과 영국 사이의 만성적 갈등이 봉합됐다. 그전에는 EU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 세 나라가 엄청나게 견제하고 싸웠었죠. 근데 영국은 이제 그 두 나라한테 자꾸 밀린단 말이에요. 점점 저물어가는 해란 말이에요. 못 참겠다고 거기 보수파들이 득세하면서 우리가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대영제국인데 아직도 대영제국인 줄 알죠. 그래가지고 야, 다 필요 없어. 일단 빠져나와. 가지고 뭐 EU에서 혼자 빠져나왔죠. 그걸 못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망하는데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빠져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협약을 이 아일랜드하고 관계된 협약을 조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합의를 보게 되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기사에 써진 대로 독일, 프랑스, EU하고 그동안 영국하고 앙숙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화해의 물꼬가 터졌답니다. 긴장이. 같은 편인 영국하고 유럽이 그렇게 앙숙이었는데 브렉시트 때문에 요번 이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화해의 물꼬가 터지고 손을 잡게 됐단 거죠. 바이든이 굉장히 좋아할 일이죠. 다 같이 자기 편이 돼야 하는데 우리 편끼리 내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EU의 합의가 딱 나오니까 아주 중요한 진전이다 라면서 반색을 했더라. 이번 합의로 북아일랜드 문제는 영국, 미국 간에 내재한 안보 리스크도 해제됐다는 평가다. 자기 편을 이렇게 잘 다독였다 이겁니다. 서로들. 자, 그러고 이렇게 우리 편을 잘 다독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지금 잠시 그 숨고르기에 지금 들어갔는데 이대로 전쟁이 미적지근하게 휴전되고 정말로 중국이 얘기한 것처럼 평화적인 협상을 위해서 약간 우리나라 38선 휴전된 것처럼 분위기가 되면서 서로 간에 중재를 위해서 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미국이 좋아할 일이 아니죠. 지금 빵빵 터져야 되고 전차 가야 되고 결국은 전투기까지 떠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유럽, 러시아 전쟁에 함몰되면서 경제력이 약해져야 되고 거기다가 지원하는 중국까지 잡아갖고 밟아야 되는데 갈 길이 멉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할수록 기축통화를 자꾸 더 뺏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라스푸티차 뭐 해가지고 안 되죠. 전쟁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뭐 꼴을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당분간은 그 진흙탕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서로 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 어디 영토를 막 서로 간에 막 잡아먹고 침범하고 그런 건 없고 약간 대치 상태로 빠질 것 같다. 그렇지만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라는 노력은 우리가 차단하는데 아주 주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하게 됩니다. 전쟁은 앞으로 작은 영토를 둘러싼 점령과 탈환 방식으로 전개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I do not think that there's anything I see that suggests the Russians can sweep across Ukraine and make significant territorial gains anytime in the next year or so. in the next year also 저런 식으로 말을 하네요. 은근히 지금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고 은연중에 말을 또 하네요. 그리고 젤렌스키하고 또 그 나토 사무총장도 계속 우크라이나의 방공망과 전투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자꾸 이렇게 몰고 가고 있죠. 전쟁을 더 크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젤렌스키, 우리는 지금 현대식 전투기가 필요하다. 계속 얘기하죠. 저번에 중국에도 전투기 조종사 헬멧도 들고 가고 했었죠. 사실 많이 어렵대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뭐 지금 1년을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싸우면서 지금 시설도 다 파괴됐지만 군수물자도 지금 당장 서방이 지원 안 해주면 쓸 게 없죠. 다 끝장났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도 굉장히 많이 지금 중국이 지원 안 해주면 서로 힘듭니다. 지금 중국이 이런 식으로 싸우지 말고 화해안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로써 협상을 잘 해보자 그 얘기를 했을 때 바이든은 택도 없다고 했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자기가 다 읽어보니까 중국이 제안한 평화회담 그 내용들 읽어보니까
러시아 좋은 일만 해주더라. 이거는 평화회담이 아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거 응할 수 없다. 아주 바이든이 행여나 여기서 휴전이 되는 거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그래갖고 바이든은 아주 난리를 쳤었어요. 그때 그게 나오니까. 중국이 그 입장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화와 협상만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다. 라면서 평화회담을 제안했는데 바이든은 이거 말도 안 된다. 보니까 푸틴만 좋아서 박수 칠 일이다. 자기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중국이 무슨 뭐 중재자를 자처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화날 말이죠. 감히 네가 어디 지금 우리가 해야 우리 입장을 뭐 네가 지금 자꾸 안 좋게 보이겠죠. 근데 그 뉴스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한 중국의 화해안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하자. 시진핑을 자기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뉴스에서는 젤렌스키는 또 다르게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데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젤렌스키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시진핑 만나면 뭔 얘기 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거 괜찮네? 평화회담 뭐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뻔하죠. 만나면 앞으로 뭐 만에 하나라도 러시아에 너희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것들 그것도 다 산업용이라고 하지만 군수용으로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건데 이거 정말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다. 전 세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또 그 얘기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 하는 순간 정말 너는 푸틴 못지않게 나쁜 놈이다. 그런 얘기 하면서 지금 이미지에 지금 먹칠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죠. 뻔하죠, 뭐. 중국을 이제 빌런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젤렌스키가 아주 머리를 잘 써요. 그리고 러시아가 주춤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멈추지 않도록 어제 뉴스인가요? 모스크바 근교에 다시 드론 공격이 일어나고 또 해킹 시도가 났죠. 이거 뉴스들 보셨죠? 러시아 본토에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나타나서 러시아 본토 공격한 건 2달 전에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그때도 블로그에 글 써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뭔 얘기 했었습니까? 그때도 평화협정 얘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휴전하고 평화협정 하자 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전쟁을 좀 끝내고 정비를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푸틴도 은근슬쩍 띄웠었고 했을 때 그때 뭔 일이 생겼습니까? 러시아에서 그때도 드론인가 미사일이 날아가가지고 모스크바와 같은 선상에 있는 본토 깊숙한 도시 2곳이 비행장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푸틴이 러시아가 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도 뭡니까? 서방이 약속을 안 지키고 나토가 동진하면서 미사일 전진기지가 자꾸 가까이 이런데 배치가 되면서 모스크바가 사정권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걸 막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하고 외교적인 문제나 뭔 일이 딱 났을 때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협박할 거 아니야. 야, 니들 우리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모스크바 뭐 30분 안에 1시간 안에 쑥대밭 만들 수 있어 여기서 버튼만 누르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끌려갈 거 아니에요. 모든 외교적인 거에 있어서. 그렇죠? 그걸 막으려고 지금 갔던 건데 전쟁 휴전하자 하니까 여기다 보란듯이 지금 모스크바에 직접 때리면 진짜 3차 대전이니까 거기하고 비슷한 라인 같은 거리에 있는 다른 찌그마한 소도시에 있는 군사시설이나 저기 비행장 같은 데도 날려갖고 한 2달 전에 그랬었죠? 터뜨렸잖아요. 그럼 푸틴 입장에서 여기서 자기 입으로 먼저 휴전하자, 평화협정하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못 들어갔죠. 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오히려 내부에 저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뭐 이딴 게 우리 대통령이야? 하고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막았던 건데 이번에도 지금 중국이 나서면서 갑자기 뭔가 또 휴전 뭐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몰고 가려고 하니까 마침 여기 지금 라스푸티차 그 진흙탕 때문에 갑자기 이 전쟁도 딱 중단되는 것 같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뭐 드론인가 가서 모스크바하고 비슷한 라인에 있는 도시들을 빵빵 때리잖아요. 이러면은 여기서 휴전 얘기하는 순간 푸틴은 정말 그 믿을 수 없는 무력한 나약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누가 보냈습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니네가 보냈냐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대요. 우크라이나가 보냈든 아니면 예전 노드스트림 터뜨린 것처럼 이 전쟁으로 이득 보는 애가 보냈든 아니면 그런 애가 우크라이나한테 시켰을 수도 있고요. 뭐 대충 예상이 되죠. 모스크바 주변을 포함해 러시아 곳곳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개전 이후 모스크바의 가장 가까운 지역에 대한 공격이자 러시아 본토를 향한 2달 만의 공격인데 이번에는 저번 2달 전하고 틀리게 훨씬 더 모스크바에 가까운 곳을 공격을 했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는 지난해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인명피해 없는 곳에다 했겠죠. 본토에 지금 러시아 자국민들이 인명피해 나면 3차 대전이에요. 그렇죠? 대신 모든 모스크바 시민들이 다 봤겠죠, 저거를. 그리고 이 전쟁을 휴전하자는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면 오히려 더 똘똘 뭉치죠. 28일 오전 슈코보 공항 상공에 이확인 물체가 확인돼 공항 운영에선 항공편 또 방송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러시아의 라디오 TV 채널도 해킹을 당해가지고 러시아가 공격받는 것처럼 막 공습 경보가 뜨고 했었답니다. 전쟁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제 블로그를 보면 3차 세계대전을 원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그 얘기 했었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저는?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2차 대전 같이 전쟁 한번 일어나서 경쟁국들이 다 전쟁에 돈을 다 쓰면서 가난해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어떤 코로나나 바이러스는 그 전에 어떤 세계적인 인플레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었고요. 예. 잠깐 젤렌스키에 대해서 잠깐 굳어보고 할까요? 제 블로그들 그동안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젤렌스키를 처음부터 미국의 꼭두각시로 전쟁 초기부터 아예 점 찍어서 얘기를 했었죠. 마치 제가 무슨 CIA 전직 요원이었던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또 비슷한 기사가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젤렌스키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IMF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측근들 중에서도 부패가 있는 애들을 다 잡아냈죠. 전쟁이 되면 얼마든지 제가 적과 내통한다는 그런 걸로 다 숙청할 수 있잖아요. 실제 이제 부패하고 적과 내통하는 애들도 많이 잡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젤렌스키는 원래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정치에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에 아무리 그 인물이 어떤 좀 스타가 됐다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국힘당 안에 자기의 그 지지 세력 국회의원들이 없으면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정당 가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거기서 그냥 국민들이 뽑아줘서 그 정당 안에 밀어넣고 국회 안에 밀어넣고 대통령 만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되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데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번 기회에 자기를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쳐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확실하게 미국 말만 잘 들을 수 있는 친미 정권을 완전 탈바꿈을 시키고 있어요. 그전에는 자기 편에 있던 사람들이라 해도 어떻습니까? 완전 친미파는 아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런 이렇게 조금씩 발을 걸친 세력들이었는데 완전 물갈이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미디어에 대한 장악력을 지금 굉장히 높였답니다. 권위주의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차기 잠재적인 정치 라이벌이 있는데 이 총사령관이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은 언론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주고 있대요. 아예 말을 못하게 막아놓는 거죠, 지금. 국가 안보를 핑계로. 여기 제가 좋은 얘기가 이제 기사에 나와서 여기 갖고 왔는데 전쟁 발발 무렵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기는 시들해진 상태였다.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도에
기성 정치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발 속에 결선 투표 기준 73%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으나 전쟁 발발 직전엔 신뢰도가 28%로 곤두박질 쳐져 있던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자체의 그 정치에 대한 부패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 정치인들의 환멸을 느끼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네요. 거기서 이제 좀 특별한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CIA 지원을 그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실제 그때 뉴스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유럽 사람들도 그러고 많은 정치인들이 CIA가 만들어준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대놓고 막 언론에서 비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그때는 한때는 대통령이 됐지만 막상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하러 들어가니까 뭐가 있겠어요. 힘도 못 쓰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얘 지지율도 그 이후에 푹 전쟁 전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전쟁 나고 나서 이제 이미지 메이킹 되면서 얘가 순식간에 지금 지지도가 엄청 올라간 상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시킨 대로 잘 하고 있는 애고요. 자, 여기까지가 유럽을 잘 챙겨주면서 러시아와 젤렌스키를 어떻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카자흐스탄 거기 중국 독수리 오형제 스탄 국가 독수리 오형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인도하고 중동 사우디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왔어요. 이번 UN 그 국제 회의에서 그다음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주 재밌습니다. 하얀 코끼리와 낙타는 마음 주기 힘든 반려동물들이다.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하얀 코끼리는 인도를 얘기하죠. 낙타는 중동 특히 사우디를 얘기합니다. 얘네들 키우기 힘들죠. 어떻게 키우고 얘네들 똥을 어떻게 치워요. 집에서 키우려면. 그렇죠? 얘네들은 마음 주기 힘든 반려동물들이다. 이번에 어떻게 여러 나라 뒤통수를 또 쳤는지 봅시다. 인도는 엊그저께 열린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게 경제회의였거든요. 이거는 G20 재무장관 회의는. 근데 여기서 맨 정치 얘기만 했어요. 이번에 러시아를 규탄하자 미국하고 막 유럽이 선동을 해가지고 당연히 거기 있는 회원국인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했겠죠. 야, 경제회의 와갖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제가 작년에 썼던 거에서도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어세션과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경제 얘기인데 거기서도 정치 얘기 하면서 막 잡았습니다. 작년하고 사실 지금 리바이벌이에요. 2탄이에요. 2부인데. 그래가지고 제대로 거기서 뭐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국 도상국들 지금 신흥국들 지금 디폴트 나라 부채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여기서 좀 모여갖고 어떻게 도와주고 뭘 어떻게 해주자 그런 얘기 엄청 기대하고 갔을 거거든요. 그 나라들 몇십 개 나라가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이거 정말 터집니다. 금년에 진짜 터집니다. 터지면 전 세계가 난리 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멀쩡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한두 나라가 터져야지. 근데 그런 얘기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가가지고 맨 서로 간에 막 우리 편 해라 막 니네 편 안 된다 하면서 전쟁 얘기만 하고 있으니 그 나라들은 얼마나 그 나라 그 장관들하고 중앙은행장들은 여기 와서 얼마나 지금 밤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호텔에서 우리는 국민들을 지금 살려야 되는데 나라가 부도나기 직전인데 그 얘기 할 줄 알고 막 엄청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자기들은 서로 간에 막 전쟁 얘기를 경제회의에서 막 하면서 규탄하고 막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하는 걸 보면 와 정말 얼마나 지금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응? 경제회의인데 규탄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중국하고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죠. 뭐 될 리가 없었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근데 하얀 코끼리하고 낙타를 보자고요. 응? 원래는 이번 행사에서 빈국 부채 만기 연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근데 옐런 장관이 맨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하자. 지금 전 세계에 힘든 나라가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닌데 맨 우크라이나 얘기만 해버리고 회의 시간 내내. 에?
이러니 뭐. 근데 여기서 인도가 뒤통수를 칩니다. 인도를 지금 이번에 인도가 미국 편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미국은, 유럽은. 그래가지고 그 전에 사실 백악관에 이제 인도 총리도 막 저기 초청한다고 아시죠?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엄청나게 저기 막 선물 보따리도 갖다 주면서 막 미국 바이든이 막 인도 모디 총리를 막 추켜 세웠죠. 아주 중국을 대신할 전 세계의 공장이 될 거다. 우리가 그렇게 밀어주겠다. 너희하고 뭐 양자 컴퓨터나 앞으로 첨단 반도체도 다 같이 지원을 해주고 중국하고 인연 끊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가가지고 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인도가 자기들 말대로 자기들 편 들어주면서 이런 규탄, 정치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규탄하는 이 결의안에도 인도도 와 그러면서 지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또 뒤통수를 칩니다. 하여간 대단한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자기 먹고 살 길 먹을 거 잘 빼먹는 아주 영리한 애들이에요. 인도는. 여기 보시자고요. 25일에 지난 25일에 공동성명을 결국은 거기서 인도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G20 인도에서 열렸어요. 근데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입을 모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여기서 지금 무슨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경제인들 모인 자리에서 무슨 규탄을 하자고 정치적으로 전쟁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사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빈국의 부채 만기 연장에 관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회의도 제대로 끝내지도 못했어요. 답답하겠죠. 그 나라들은 지금 피눈물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남 탓하겠죠. 미국이랑 뭐 이쪽 연합은 야 중국이 그 나라들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채를 만기해주거나 탕감을 했는데 중국이 반대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이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부채가 터질 위기에 놓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또 뭡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달러를 땡겨버리니까 그 나라 화폐 가치들이 빈국 개발도상국들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들이 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걔네들이 지금 경제 위기에 처한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 하는데 둘 다 똑같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정말 경제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얘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요. 여기서 인도가 어떻게 뒤통수를 쳤냐. 공동성명에서 언급하는 문구를 가지고 인도는 거기에 전쟁이란 말 넣지 마라. 위기나 도전 같은 단어로 이 사태를 해야지. 그렇게 전쟁이란 말을 넣는 건 자기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인도가. 믿었던 인도가. 그렇게 얼마 전에 굉장히 잘해주면서 선물도 많이 줬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전쟁이 아니라 특별 군사작전이다 라고 규정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뒤통수를 때린 거죠. 누구 뒤통수를? 미국하고 EU. 이 하얀 코끼리가 당연히 빡쳤겠죠. 미국하고 EU가. 예. 불란서 재무장관이 G20 재무장관들은 러시아 비판해야 된다. 왜 그러냐. 특히 소극적인 인도를 겨냥해갖고 화를 엄청 냈습니다. 인도는 왜 러시아 침공 비난하는 걸 거부하냐? 안 되겠다 이거죠. 지금 중국이나 인도나 사실은 지금 뒤통수 때리는 나라들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인도,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할 중동 지역, 사우디 같은, 그 다음에 터키, 튀르키예 이런 데가 다 좀 민주화가 부진하고 독재가 심하면서 정권의 부패가 좀 심한 나라들입니다. 예. 사실 인도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인도가 이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이득 보는 게 뭡니까? 러시아 에너지를 구매하면서 러시아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하고 견제에 동참하면서 자기들의 가장 큰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는 또 사실을 미국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차세대 기술력을 이전받고 기술 교류 혜택도 받고 있고요. 양쪽에서 다 뜯어먹고 있네요. 아유 잘한단 말이야.
그런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인도가 받기만 하는 건 아니고 서방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데, 얼마 전에 인도 항공사가 미국 보잉으로부터 또 유럽 에어버스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단일 주문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비행기를 구매하기로 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미국, 인도 지네가 필요하니까 구매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대대적으로 구매할 때 할인 엄청 받게 되는 거 아시죠?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중국하고 교역을 인도가 끊어가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의 교역 시장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를 중국이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기사도 지금 인도에서 철수하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도도 중국에 이렇게 경제를 뺏기지 않겠다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러시아가 지금 망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살려주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도도 이제는 미국 말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중국, 인도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외환보유고 많이 줄었고요. 그때 물가도 지금 인플레 심해지면서 인도도 외화 자본이 뭐 작년에 이제 인도 증시가 엄청나게 뭐 제일 뭐 크게 혜택을 보면서 성장했지만 계속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결국 지금은 인도도 지금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미국 편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포기도 못하죠. 왜?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싸게 수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계속 작년에 인도가 고집해갖고 결국은 서방이 러시아를 그렇게 인도가 도와주는 셈인데도 인도를 버릴 수가 없어서 인도는 또 그걸 특별히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진정한 승리자죠. 외교전에 진정한 승리자가 인도죠. 사실은.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를 받아야 인플레도 자극이 안 되니까요. 절대 이제 러시아도 포기 못해, 미국도 포기 못해 그런 거죠. 뭐 미국은 이제 인도를 어떻게 해야 러시아랑 중국을 척지고 미국 말만 듣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봐야겠죠. 제가 예전에 인도도 뒤통수를 칠 놈인데 미국이 이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뭔가 좀 심어 놨어야 된다. 그게 뭘까? 그런 얘기 얼핏 한번 했었는데 요새 이제 보면은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다니 공매도죠. 인도 최대 재벌, 인도의 삼성 같은 아다니 그룹이 있는데 이 아다니 그룹이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힌덴버그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여기 인도의 이 그룹도 다 알던 거죠.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 회사들의 이 가족관계 정권이랑 붙어가지고 이 부패는 어마어마하게 심하죠. 회계나 그런 것도 어떻게 믿어요? 다 엉망이겠지. 근데 그거를 걸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다니 회계 부정부터 해서 예전에 그 중국 걸고 넘어진 것처럼 엉망에다 그렇게 보고서를 내놔가지고 그 보고서를 또 이 빌 에크먼이 빌 에크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블로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깝치다가 한번 바이든 정권에 크게 얻어맞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이든 정권에 충실한 강아지가 됩니다.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뭔가 협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인도에 대해서 힌덴버그가 딱 공격을 하면서 인도 경제를 한번 싹 흔드니까 이 빌 에크먼이 또 앞잡이로 나와갖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보고서 내가 봤는데 아주 믿을만해 하면서 또 힘을 실어주죠. 인도는 당연히 빡쳤겠죠. 이번에 인도 증시가 많이 흔들리면서 외국 자본 유출이 더 심해졌어요. 인도에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인도하고 서로 협상 보고 타결 보면서 딜을 걸 수도 있겠죠. 앞으로. 서로 간에. 이제 인도가 미국이 원하는 거 뭐 하나 해줄 테니까 너 미국은 이 아다니에 대해서 뭐 건들지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딜이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보자고요. 아다니 그룹이 그때 기사들 보시면 보십시오. 이때 이 아다니 그룹에 대한 어떤 공매도 보고서로 이렇게 공격을 한번 해가지고 그때 루피와 약세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통화가 그래가지고 외국 자본 엄청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한번 크게 흔들렸었어요. 지금도 아직 회복은 못됐어요. 어쨌든 인도의 입장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는 어떻게 뒤통수 친지 아세요?
어때? 사우디가 지금 그 네옴시티가 그 생각만큼 그렇게 이렇게 초반에 잘 진행이 못 되고 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그 기사를 보여줬었죠. 예. 근데 이번에 사우디가 또 슬쩍 미국에 손을 내밉니다. 이번 그 G20 재무장관 회의하고 UN 회의에서. 응? 그리고 너무 웃기죠. 예. 사우디가 그 반대편과 기권편과 또 던졌어요. 이번에도. 중립을 취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 끝나고 나서 사우디가 또 바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었지만 이 사우디 얘네가 여기 방문해 갖고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 응원해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얘는 항상 중립을 취했었죠. 오히려 은근히 러시아와 중국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원해주고 지지해줬죠. 작년에는 완전 중국하고 들러붙은 줄 알았었죠.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사우디는 완전히 우리 편이다 생각했으니까 시진핑이 직접 건너가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했는데 악수하고 그랬는데 이 중동 놈들도 믿을 놈들이 못 돼요. 지금 분위기 또 보면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우크라이나를 사우디의 가장 직급이 높은 고위 공무원이 방문을 합니다. 왕세자는 직접 안 갔지만 이것은 작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아랍 국가 중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찾아간 고위 공무원이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야 우리가 너희한테 인도적 지원을 예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건 석유 많은데 뭐 너희네 석유 필요하냐? 무상 원조 할게. 얼만큼 필요한 대로 돈 대주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미국이 좋아할 일이죠? 미국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걸음이다. 그래 너 이제 마음 잡았구나. 어디 저기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붙으려고 해. 양다리 걸치는 거죠 지금. 예. 사우디가 양다리 걸치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래서 지난주에 그 유엔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때 사우디가 찬성표를 던졌어요. 완전 러시아 중국 뒤통수 때려버린 거죠. 지금 중국도 이용해 먹고 그런다고 해서 너무 미국이랑 유럽 반대편에 서가지고 중국처럼 어떤 제재나 러시아 같은 제재는 받지 않겠다라고 살짝 꼬리를 내린 겁니다. 이번에 사우디가. 자, 다음 주제는 지금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스탄 5개국하고 인도하고 사우디도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그 전까지의 그 입장을 또 박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양쪽에 다 손을 벌리면서 계속 뭔가를 더 찾아 먹으려고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 마음을 애타게 하고 또 미국하고 유럽 마음을 애타게 하면서 자꾸 이번에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도 요걸 보고 지금 전부 다 전 세계가 이 모습을 보고 어느 쪽 선거사무소에 가야 막걸리 한 잔이라도 얻어먹나 지금 다 간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여기서 지금 이러한 중대한 격변기에 제 밥도 못 찾아 먹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여기에 동남아 전선에서 대만 전선에서 북한하고 딱 척을 지고 완전히 우리는 껴있기 때문에 이 북한이나 남한이나 참 북한 또 거기서 많이 뭐 얻어 먹을래나? 북한한테 뭐 얘네들이 쌀이라도 줄래나? 힘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아주 좋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빨갛게 갖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요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UN 본부에서 총회 때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에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찬성표가 141개국이에요. 그런데 반대표는 북한, 시리아,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등 4개국으로 마치 러시아가 고립된 것 같지만 기권하거나 투표에 불참한 것 사실상은 미국이랑 유럽이 무서워서 소극적으로 반항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한다는 입장이겠죠. 그 나라가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를 포함해서 47개국이랍니다.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3대1 정도네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세계의 시각이 우리 생각과 달리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르게 보는 나라도 꽤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중립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유와 독재의 싸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과 유럽의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유럽 놈들이 또 지들 이권을 위해서 또 전쟁을 이용하고 있구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이 격변하는 시대의 변화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앞으로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어진데, 경제 블록화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다. 전부 그렇게 자기 살 길은 각자 도생으로 찾아야겠다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는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자, 지금은 인도가 처음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라 작년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인도 니네는 특별히 우리가 예외로 인정해 줄게 라는 식으로 서방도 인도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어요. 인도가 가운데서 줄타기를 잘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인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최대한 자기들 이권을 살리려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고요. 중동 국가들 역시도 이번 UN 결의안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긴 했어요. 사우디가 의외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 나라들도 미국한테 밑보였다가는 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소극적으로 반항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막강한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인 원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은 우리나라하고도 뭐 이제 경제적 협력을 하자고 많이 했던 나라인데, 여기 대통령은 또 전쟁 중에 푸틴 대통령 만나라고 러시아를 방문까지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하고도 이렇게 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지만 러시아하고 계속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나마 라틴 아메리카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마 미국하고는 동맹 관계였는데, 최근에는 미국하고 가장 이제 친미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던 콜롬비아마저도 우크라이나를 무기 제공하자 하니까 싫어, 우리는 안 할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거부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 호주, 캐나다 요런 나라들 빼고는 중간에서 지금 굉장히 자기들 실리를 찾고 살 길을 각자 도모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간 보면서 눈치 보면서 이쪽 저기 선거운동할 때 가가지고 거기서 저기 고기 한 접시 얻어먹고, 이쪽 후보 선거운동할 때 가서 거기서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똘똘하게 지금 다들 이러고 잘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헝가리 역시도 유럽 EU의 일원인데, 헝가리, 유럽의 헝가리.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미적지근하게 동참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요. 또 실제로 러시아 제재안을 유럽에서 채택할 때마다 그게 만장일치로 돼야 되는데, 헝가리가 매번 반대표 던지면서 조금씩 이렇게 태클을 겁니다. 요런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보는 거죠. EU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 러시아의 제재를 지금 부과한 나라가 1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에서 33개국에 불과하대요. 이게 불완전한 제재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힘들긴 해도 계속 전쟁을 못 이끌어갈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부 국가의 대러시아 수출은 전쟁 초기 감소했지만 이후 오히려 전쟁 전보다 늘었다. 전쟁을 위기를 기회로 삼는 나라도 있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아쉬운 게 많은 나라인데 사방 다른 나라들하고 미국 때문에 교역을 많이 못하니까 우리하고 하자 하면서 아주 러시아를 아주 잘 이용해 먹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부럽네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힘들고 앞으로 더 힘들어지려고 하는데 우리도 좀 어떻게 방법이 없었나 처음에. 특히 중국은 지금 러시아하고 반도체, 기계 등 해갖고 여러 가지 수출하면서 오히려 지금 당장
러시아하고 교역이 중국의 가장 큰 지금 목숨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튀르키예, 터키도 EU의 하나인데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러시아하고도 무역 규모를 양쪽에 늘리면서 요런 나라들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나오죠 지금. 예. 중동 지역하고 인도하고 터키하고 세 나라가 지금 특히 수혜를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스탄 5개 나라들도 지금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서방 제재의 영향으로 다소 침체는 했지만 전쟁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왜? 실제적으로 그렇게 러시아 제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중국을 도발하고 중국을 어떻게든 전 세계의 빌런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지금 굉장히 무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어떻게든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기축통화에 힘이 있고 전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입니다. 아직도. 그러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반대하지만 조금씩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보면 유럽도 그렇게 처음에는 반항했었지만 결국은 끌려가잖아요. 아시아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중국에 기회가 있다. 리오프닝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 돈을 밀어넣고 들어가는 게 과연 해볼 만한 일인가 좀 생각을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요새 이제 전 세계에 다시 중국을 빌런화하기 위해서 흑색선전, 정치인들이 잘하는 흑색선전 많이 하고 있죠. 여론전이죠. 뭡니까? 코로나가 작년에는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또 갑자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 나온 게 맞는 것 같아. 또 이제 막 흑색선전 들어갔죠. 요새 뉴스 보셨죠? 코로나가 미국 에너지부라는 데에서 코로나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된 거 맞는 것 같다. 근데 미국의 여러 기관인데 어떤 나라들은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자기들이 지금까지 2년, 3년 조사해봤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에너지부에서 이제 여러 기관이 다시 중국 연구소에서 나온 것 같아. 말을 또 바꿉니다.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여러 기관이 있고 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또 했어. 그러면서 또 뭡니까? 동시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입장을 표명한 나라들을 다 일일이 지금 회의 끝나고 이틀, 3일 만에 막 다 찾아다니고 있어요. 엄청나게 바쁩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지금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뒤에 딱 짜여진 스케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이제 부채 탕감을 받지 못해가고 곧 도산될 나라들 많다고 했죠? 그 나라들에 특히 이제 더 공을 많이 들일 겁니다. 중국 따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처럼 세계인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앞으로 여론전과 여론을 이용한 마케팅에 이제 힘쓸 겁니다. 3월 내내. 작년 우크라 전쟁 초기 때 그랬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푸틴 나쁜 놈, 러시아 나쁜 놈 하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생각도 없이 다 끌려갔었죠? 그때 이제 막 정보 조작전도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럴 겁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됐고요. 그때 지금 저번 주에 당장 전쟁이 앞으로 크게 터지면서 러시아가 봄에 우크라이나를 엄청나게 밀고 들어가면서 조만간 뭔 일이 터질 것이다. 막 그렇게 분위기를 저번 주까지 몰고 갈 때 그 전에 잠깐 나왔던 뉴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거 입에 담기도 너무 좀 그러네요. 우크라이나의 그 어린 꼬마 아이가 러시아군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 뉴스도 나왔었어요. 들으면 전 세계인이 천인공노할 요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미지 전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작년하고는 좀 틀려요. 이미 전쟁이 1년이 넘었고 많이들 이제 전쟁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세계인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또 지금은 많은 세계인들이 처음 전쟁 날 때처럼 무조건 미국 말만 믿지 않죠. 아무래도 사람들도 생각이 있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 촌정을 자꾸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더 이렇게
쓸데없이 더 일을 크게 키우네. 그 와중에 미국만 엄청 재미 보면서 그런 생각들도 조금씩은 하게 되죠 이제는. 그래서 지금 여론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엊그저께 이런 일이 있을 때 독일 베를린에서 대규모 시위가 났어요. 거기에서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자꾸 무기 지원되면서 일 키우지 말고 평화협상으로 자꾸 가라. 그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무기 지원 대신 평화협상을 요구하면서. 그때 이제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더 제재하겠다고 10차 제재를 나눴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이제 이 전쟁을 끝내자 좀. 자꾸 이렇게 세계대전으로 몰고 가지 말자 하는 여론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이랑 유럽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런 여론을, 이런 선거가 나면 전 세계가 그러죠. 뭐 이런 이제 자기들 뜻에 반대되는 뭐 어떤 이런 데모나 시위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뭐 그걸 뭐라고 하나요? 우리나라도 뭐 광화문에서 무슨 시위하면 그 반대 입장을 가진 반대파 시위도 같은 날 바로 옆자리에서 열리죠. 이거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유럽도 지금 이런 시위가 한번 났다. 하면은 바로 이제 이걸 덮을 만한 더 큰 규모의 시위가 이제 바로 옆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뭐가 나왔었나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규탄 대회가 열리죠. 특히 제외 러시아 동포들, 외국에 사는 뭐 우리나라 너무 창피하다, 푸틴이 너무 창피하다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와서 조직된 위원회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끌고 나와가지고 선동하면서 러시아 푸틴이 나쁜 놈이야, 그놈들 잡아야 돼, 뭐 이런 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서로 반대 시위가 막 동시에 이 며칠 만에 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치열해요. 돌아가는 꼴들이. 그리고 이제 일본도 지금 뭐 요새 보면은 달러 강세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전에는 기시다하고 일본 총재가 다시 뭐 이제 우리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 있다 매번 말을 흘리면서 국제 금리를 잘 드라이빙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에다가 사실은 중간에서 이제 좀 중립적인 얘기를 해줄 거다 했는데 차기 이제 총재로 지명된 우에다가 나와가지고는 나도 구로다처럼 엄청나게 이 완화 정책을 유지할 거야. 요새 계속 그 얘기 떠들죠. 덕분에 이제 엔화는 약세가 되면서 일본은 힘들어지만 달러 강세를 또 밀어주고 있어요. 요새는. 그것 때문에 또 선물 이거 나중에 이 얘기는 일본 편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선물 많이 받았죠. 이번에 또 이렇게 해주는 덕에 히토류 선물도 받고요. 또 뭐 미국하고 그 합작한 그 반도체 연합 홋카이도에 착공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한국은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대놓고는 못 해준다고 막 열심히 외교전을 했겠죠. 밑에서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해는 하는데 대신 포탄 엄청나게 만들어 갖고 우크라이나 안 주고 미국 한번 거쳐서 가죠. 재래식 폭탄. 우리도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줄타기 하느라고. 큰 선물은 못 받지만 러시아한테 미운 털 안 박히려고 우리 경제에 지금 힘든데 더 경제에 영향을 받을까봐. 마지막 결론인데요. 대충 예상되는 꽃 피는 봄이 아니라 꽃피 흐르는 봄이라고 제가 제목을 뽑아봤네요. 이게 지금 금년 봄이 아주 피 흘리는 블러드죠. 블러드. 피 흘리는 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 1, 2월까지 지금 이뤄진 이 국제 정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중국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점점 중국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미국하고 유럽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중국을 옥죄면서 찍어 누르고 경제도 망가뜨리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런데 1, 2월 내내 어땠습니까? 신흥국에 기회가 있다. 신흥국에 투자해야 한다. 그 중에 특히 어디? 중국.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다 하면서 중국에 돈을 그렇게 밀어 넣으라고 부추겼죠. 그리고 2월달 한 달은 돈이 조금 빠지면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에다 더 넣으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죠. 이런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그래도 될까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렇게 일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바쁘게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2월달 세팅 들어가면서
진행하고 있냐? 제가 볼 때는 피 흘리는 봄을 조금 얘네들이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대충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느낌입니다. 귀담아 듣진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3월 보름까지 앞으로 보름 안에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하고 중국 제재하는데 확실하게 우리 편에 서라면서 이제 여론 이렇게 미적지근한 입장을 보이는 나라들하고 대충 딜을 끝내면서 세계를 이렇게 단돌이 하는 걸 그때까지 끝낼 것 같아요. 빠르게. 그러고는 3월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하고 전쟁도 다시 빵갈빵갈 하면서 동시에 중국도 저놈들도 보십시오. 러시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는 중국에도 정말로 본격적인 경제적 압박을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월드워 세계대전인데 작은 리틀 월드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3월부터는 3월 중반 이후로 본격적인 리틀 월드워가 시작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도 본격적으로 거세질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4월 초반 중반에 뭐가 바뀝니까? 일본의 총재,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가 이제 새로운 우에다가 정식 구로다에서 우에다로 바뀌죠. 그러면 당장 거기서 뭘 하진 않겠지만 슬슬 4월 후반부터는 어떻게 되냐? 일본에서도 말이 슬슬 나올 거예요. 이 국채금리 정책을 변화를 언제쯤이면 또 줄 수도 있다. 작년 말에 그랬던 것처럼 슬슬 언론의 말을 흔들리면서 엔화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0.5가 아닌 1.0까지 올릴 수도 있을 것처럼 말을 조금 이제 정보가 흘러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들어가 있는 엔화 자본들이 다시 엔캐리 자금이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는 움직임을 살살 또 자극할 겁니다. 이게 물론 급격하게 자극되거나 뭔 일이 생기면은 일본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살 언론 플레이를 하겠죠. 그렇게 자극을 하면 중국을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와중에 전 세계의 채권 시장이 경색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유동성도 더 경색되면서 더 힘들어지겠죠. 그걸 노리는 거겠죠. 그렇게 4월 후반부터 5월까지 이렇게 경제 전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전 세계의 채권 유동성 경색도 심해지게 되고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엔캐리가 자극되는데 이때 또 뭐가 옵니까? 5월까지 사실상 다음 7월 초부터 난리가 나는 미국 정부의 부채 협상이 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잘 안 되게 되면은 5월 달에는 또 뭐가 됩니까? 이 미국의 정부 부채 협상 난항 때문에 전 세계적인 채권 시장이나 이런 자금 시장, 금융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이 더 심해지고 공포 현상이 더 많아지겠죠. 즉 이런 식으로 3월, 4월, 5월을 끌고 가면서 중국도 힘들게 만들면서 쓰러뜨리면서 그 여파로 세계적으로 경기가 채권 시장이 두 번째 유동성 경색이 올 수 있는 위험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체크하고 눈여겨보면서 돌아가야 하는 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시장 경제와 시장 상황, 주식과 채권 시장을 금리와 물가지표를 연준이 어떻게 하냐, 최종금리 맨날 이제 뉴스에서는 그 얘기만 나오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 말아 하는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런 큰 흐름이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상대로 가나 아니면 어떻게 조금씩 변화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예상대로 간다 하면은 그때는 갑자기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요새 시장 보면 시장 컨센서스가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갭으로 한번 떨어졌지만 여기서 막 엄청나게 막 폭락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국제적인 정세에서 큰 일이 안 생기면은 밑에 또 다른 새로운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좀 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오히려 많지 않겠냐. 왜냐하면 시장 컨센서스가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거든요. 지금 현재 투심이 많이 살아 올라서 이 와중에 이제 국제 정세에서 뭔가 빵 터지면서 시장의 정세가 변하냐 아니면 경제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다 하는데 요새 경제 지표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제가 뒤통수 얘기로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제 지표도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하는 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그때 무서워서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시장은 괜찮다 괜찮다 몰고 가면서 안심시키지만 개미들을 뒤에서는 이미 지금 미국의 단기 뭐 6개월물 뭐 2년물 그런 국채 금리가 지금 4% 5%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 세계 정세가 이렇게 급변하면서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주가 멀티플이 막 몇 배로 막 과도하게 솟은 주식에 지금 돈 묻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개미들한테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큰 기관들은 이미 2월 말 제가 얼핏 봤는데 어제 2월 28일 그 마감 장이 어떻게 됐나 막판에 그 장 내린 거 보니까 이미 저기 그 윈도우 드레싱 들어갔고요.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제 3월 넘어오면서 된 것 같은데 주식 비중을 줄이기로 맘먹은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된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채권으로 산다 이거예요. 주식 비중을 줄이고 기관들은 여기서 재미 보고 이제 많이 써 그 이자 딱 정말 고수익 이자를 안전하게 주고 딱 보장시켜주는 단기 채권으로 지금 채권이 지금 채권 가격이 매력적이잖아요. 제가 블로그 그 댓글 BDS로 몇 분 달아주셨는데 그 아직 대답을 제가 답변을 다 못 달았는데 거기 보면 뭐 채권에 대해서 누가 얼핏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며칠 전에 봤었는데 요새 채권 단기물 아주 사기 좋은 가격이죠. 그렇죠? 제가 전에 얼핏 그 채권 뭐 저기 보고 말씀드렸었지만 10년물 보면은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안 내려가고 버티거나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3.75까지 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나는 좀 많다고 본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4.0을 하나의 그 지금 이 3.9는 저번에 이미 넘었어요. 이거 이미 넘었습니다. 여기서 원래 내려갔는데 안 내려갔던 거죠. 채권 시장 긴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미 일단 좀 분할 매수식으로 뭐 채권 사고 그 다음에 봤다가 나중에 여기서 이 4.0 위로 올라가서 예전 위에 상단이 4.25까지 올라간다. 여기서 한 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채권을 사고 이게 나중에 뭔 일이 생겨서 아래로 내려오면 팔고 아마 기관들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도 그거 따라가면 되겠죠. 채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예. 저는 채권도 이제 안 봐요 사실은. 근데 뭐 굳이 이제 제 의견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채권에 대해서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채권도 언제 국제정세 뭐가 확 변하게 되면 그때 가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채권도 잘 보고 저기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또 지금 숏 들어가면 너무 늦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절대 리딩방 아니고요. 종목 추천도 아니고요. 지금 뭐가 여러분이 지금 뭘 이미 들어간 게 있거나 뭐가 하고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신다면 하겠지만 지금 숏을 들어가기 좋냐 그렇게 말씀드리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제가 이제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저는 시장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본다 이제 그런 거를 잘 참고하시면 얘는 또 이렇게 보는구나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 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지금 유럽에서 지금 인플레가 전혀 안 잡혀간다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더 세게 많이 땡겨야겠네 해가지고 유럽 통화가 지금 일시적으로 강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런 얘기는 지금 국제정세 말고 경제 진맥 시간에 시황 분석하면서 그때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긴 얘기, 재미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몇 분께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편한 밤 되세요.